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철이고요. 이곳은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 물레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사실 이제 최근에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7월 말이고요. 지금 촬영하는 날이 23일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때 되면 뭐 휴가나 내지 이런 걸로 들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코로나19가 4단계 또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속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많죠. 오늘 다뤄볼 내용은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좀 짚어볼 건데, 첫 번째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속칭 이제 드루킹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그것의 좀 전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순히 댓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들 뭐 김경수 지사가 실제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왜곡되어 왔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은 그때보다 지금 더 나아졌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해야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긍정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사실 정확하게는 매일경제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주 120시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좀 맥락을 좀 짚어보는 것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일단 드루킹 사건부터 보면 일부 분들은 이 드루킹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 즉 그 당시 이제 그 국정원이나 내지는 그 여권 쪽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뭐 시발단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예, 그렇게 시행되고 있었던 것에 일종의 대항적 차원에서의 그 댓글 운동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예,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판결이 나온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2018년 3월, 4월 정도에 민주당 당원 내에서의 댓글 조작 사건인 거고, 그래서 지금 드루킹을 포함한 3인이 민주당 당원으로서 체포가 된 겁니다. 긴급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당내 의견 조작 사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왜 김경수 지사가 엮였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일 거죠.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엮인 부분을 좀 판단을 하려면 이 드루킹하고 김경수 지사하고의 그 만나는 지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정도부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은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드루킹이 운영하고 있던 뭐 경제 공진화를 위한 모임, 경공모라고 불리는 그 모임 자체는 그냥 그저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불러와서 강좌 듣고 포럼 듣고 뭐 요런 것들이 조금 더 세력화가 되면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뭐 움직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의 활동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쪽에서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온라인이나 포털 기사의 어떤 댓글의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만들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고, 속된 말로 좌표를 찍는 집단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위 이제 매크로라고 불리는 이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고, 이것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연관설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볼 때에는 이것이 민간인인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짓이 아니라 소위 권력의 실세, 그리고 혹은 그 당시 김경수,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권의 실세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의도적으로 이 과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특검의 포인트가 됐던 거고, 그런 과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실제로 그 지시의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실제로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짓에 김경수 지사가 연루가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그게 연루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의 죄목은 뭐냐면 컴퓨터를 통한 업무 방해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 방해를 받은 쪽은 이제 네이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 그 포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탈에 기사화된 것에 댓글 조작을 해서 그것은 이 포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업무 방해를 한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자금법이나 혹은 뭐 정치관계법 이런 위반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판결에서 흥미로운 건 구속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 7년이 걸려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정치관계법의 재판의 경우에는 이 자격정지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까 말을 했듯이 김경수 지사가 판결을 받은 죄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격정지 7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동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직접적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잘못을 한 게 있고 그것을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위 자격정지라고 하는 기간을 넣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아예 거세시키는, 그러니까 즉 소멸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아마 김경수 도지사의 지지자들은 가장 분노하거나 혹은 이 판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격정지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저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선출직 공직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하는 부분엔 저 역시도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자격정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판례나 내진 법규로 딱 정리된 게 아니라 법원의 그때그때마다의 판결을 통해서 나온다는 점에선 사실은 법원에게 좀 지나친 권한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조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법리적 측면에서의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을 논외로 해놓고 실제로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는 것의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혹은 한국 정치의 한계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사실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김경수 도지사만 연루가 됐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정치인인 이제 노회찬 전 대표의 죽음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 정치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실제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했던 한 정치인이 이제 자살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대목은 그와 같이 조작이 가능한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에 댓글 조작을 하고 이렇게 여론을 왜곡해서 수사도 하고 뭐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오히려 유사 언론, 소위 페이크 뉴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고, 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런 검증되지 않는 사실들이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진실이 더 이상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가치나 신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치, 그리고 그걸 통해 선거를 통해서 이런 가치나 신념이 평가되고 또 그 권력이 주어지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조작 가능한 대중의 심리를 바탕으로 이 정치 제도가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들, 이런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 공론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법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특히 그 당시 당대표와 그 다음에 유력한 대권 후보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었고, 원래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당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추미애 대표나 혹은 그 당에서 판단한 것은 이것을 특검으로 갖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결국에 그 특검을 하게 된 결과가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결론으로 간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판결과 관련돼서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비방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정치의 사법화를 정당의 대표가 가속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모면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 사실은 그거는 정당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조금
일반적인 여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정당 내 사건이 어떻게 사법의 절차로서 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맥락과 이것의 귀결로서 소위 대법원의 판결에 왜 그 자격정지 7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됐는지, 이 부분이 저로서는 이 김경수 판결을 보면서 좀 더 주목이 됐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엔 정당을 정당답게 만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을 정당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공동의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그걸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정치 과정을 분담하는 어떤 정치 공동체로서의 정당의 기능이 사실 되게 강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최장진 선생류가 말하는 정당이 유일한 정당의 제도다, 정치의 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치 공동체로서 만들어져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자기 완결적 구조를 갖고 있느냐, 당원들과 당의 리더십들이 당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치의 사법화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정당의 갈등이 제도 정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법원의 판결이나 고소 고발로 이렇게 가는 관행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이 정치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사법기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면 대법원의 자격정지라고 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넘기고요. 윤석열 120시간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좀 윤석열 120시간을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는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과 관련된 거 굉장히 제도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탄력근로 이렇게 하면 주 52시간으로 돼 있는 것들의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조율해서 전체 평균 주 50시간을 맞출 수 있는 어떤 최대 기간,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 사실은 이 탄력 근로제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그게 안 지켜졌을 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정해 줄게 했는데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탄력 근로제의 악용과 관련된 쟁점이 있는 겁니다. 악용과 관련된 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주 50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가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도 굉장히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선택하는 부분은 사용주의 사용주가 더 많은 착취를 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자기 노동을 주체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권리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것을 주 50시간의 기계적 적용 혹은 기계적 적용이 아닌 것,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노동시간을 누가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주 120시간 할 수도 있고, 대신에 나머지 시간에는 좀 펑펑 휴가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쳐다보는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뭔가 이렇게 악의를 갖고 이게 사업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집중해서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게 해주고 그 시간만큼 좀 긴 휴가를 보장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사실 저는 이게 윤석열 120시간의 본래 의도, 그리고 문맥상 하고 싶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120시간을 둘러싼 사회적 여론이나 내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갔죠. 진짜 노동 환경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한다라고 하는데, 검찰로 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 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방이나 비난에 가까운 거죠. 오히려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현재 탄력 근로제가 왜 사업주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만 전락했냐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 52시간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탄력 근로제의 도입과 관련된 맥락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주 52시간을 도입할 때 사실 그 당시에 탄력 근로제의 맥락은 뭐였냐면 사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의 통제를 기업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대응을 하려면 어떤 것이었냐면 왜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기업에게만 부여하냐 라고 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사실은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중심으로 한 논리가 됐었을 것인데 당시에 주 52시간이 되냐 마냐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 52시간을 강제하고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주 52시간을 흔들 수 있는 일종의 기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 정도로 절충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입됐던 탄력 근로제가 2020년 7월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그 한정혜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면서 그것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냅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경제사회위원회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잘 아시는 분일 텐데 그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나? 아무튼 뭐 하셨던 그 문머시기 분 있죠. 그분이 이제 위원장인 그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권고로 탄력 근로제의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안을 국회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6개월 개정안을 낸 거고 그게 올해 1월 달에 통과가 됐죠. 예,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그 52조를 보면 그게 탄력 근로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6개월까지 탄력 근로제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이 이미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진짜 나쁜 놈은 사실은 집권 여당인 거죠. 문재인 정부인 겁니다. 정말 나쁜 놈은. 그러니까 윤석열 120시간은 이 사람이 그냥 후보인 상황에서 평생 검찰로 산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선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이 제도를 잘 모르니까. 이게 마치 노동자들이 시간을 통제하는 제도로 잘못 오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악의를 갖고 얘기를 한 거면 그것을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나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노동시간의 통제가 이 탄력 근로제가 노동자의 권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착각에 기댄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정부 집권 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6개월 이내로 탄력 근로제를 넓힌 것은 모르고 한 걸까요? 아니죠. 여기가 진짜인 거죠. 여기가 기업의 요청을 받아서 사실은 청부 입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부칙으로는 이런 노동시간,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를 할 때 노사비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한국과 같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 누구랑 이 탄력 근로제 도입과 관련된 협상을 할 겁니까? 사업장마다 뭐 기껏해야 뭐 노사협의회나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결국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노동자의 권리가 되려면 이 탄력 근로제를 수용하고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의 통제가 가능한 장치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민주노총이나 이런 산별에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서 탄력 근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이 되면 탄력 근로제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그러면 이 노동시간을 통제하는데 노사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니까. 근데 이런 내용 없이 그냥 6개월로 연장시켜준 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120시간 까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확신범이 초범을 가지고 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노동관계법을 후퇴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뭐 경제사회 어쩌고저쩌고 그 문모 씨가 있는 거기이고, 그 다음에 그 법안을 끊임없이 내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놓고 보면 뭐 최근에 이제 그 이재용 뭐 사면 뭐 이런 나오는데, 사면은 아니고 사면은 아니죠.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수감 기간이 어느 정도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감 기간을 없애주는 방식의 이제 내용이니까, 아마 그 기간이 도래한 사람은 다 심사 대상은 될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심사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송영길이 그 수원의 삼성 공장을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안 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에 와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뭐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뭐 절차적으로 그냥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습이 완전히 글러먹은 게, 그러면 송영길을 공격을 했어야죠. 왜 당대표가 쓸데없이 가갖고 절차대로 다 법무부에서 알아서 할 거를 쓸데없이 말을 하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낙연 씨는 올해 신년 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면 얘기를 먼저 꺼냈거든요. 뭐 박근혜 사면이 됐던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론 자체는 사실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빌미로 지네들이 많이 써왔던 카드인 겁니다. 억울해할 게 아닌 거죠. 자기네들의 본래 의도를 뭐 모르고 있네, 이거는 법무부에서 하는 그냥 행정 절차일 뿐이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무덤을 스스로 팠으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부정하면 되는 거죠. 이낙연 그 후보가 사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얘기 안 하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당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얘기했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얘기한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재용이 이렇게 언급이 된다? 그걸 의심 안 하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용 사면권과 관련돼서는 집권 여당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뭐 이것만큼 단순한 얘기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고, 진짜 사면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선 반반인데 전 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끼워 넣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재용 하나로는 좀 힘들고 이것저것 끼워 넣는 방식을 할 건데, 최근 보니까 박근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병동에 입원해 있다 뭐 이러면서 수감에 실익이 있냐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구치소에서 다 병동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우리나라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죄진 사람, 특히 국민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값을 온전히 받는 단 한 번의 사례라도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되지 않겠나. 어쨌든 문재인 정부나 현재 집권 여당의 컨디션을 봤을 때 뭐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의 제 판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운 여름 조심하십시오. 끝. 올림픽 가자. 올림픽? 한마디 해라. 아니 뭐 내일 개막식인데 뭐 오늘 개막식인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근데 이제 올림픽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IOC는 그저 그런 국제기구 아닙니다. 여기는 사업체예요. 국제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과 관련된 라이센스나 내지는 개최권과 관련된 라이센스를 팔아먹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국제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IOC가 무슨 뭐 이렇게 비둘기 날리고 뭐 이렇게 올림픽 평화의 제전 뭐 이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뭐 국제기구 뭐 이를테면 UN, 유네스코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무슨 이런 걸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IOC는 그냥 국제 올림픽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깝습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올림픽 개최하기로 했는데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뭐 국제적 위신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IOC 입장에서 다른 데 개최권 팔면 되는 문제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올림픽의 그 선수들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논리가 있습니다.
올림픽만 바라보고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의 권리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대로 차출되는 프로축구나 내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리그로 있는 것, 자기 컨디션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그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요. 이를테면 외국 리그에서 활동하는 축구 선수가 국대로 뽑히는 게 가문의 영광일 수는 있지만 그 구단 입장이나 개인 입장으로는 영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피지컬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거니까. 오히려 관건은 비인기 종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빼놓고는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없는 그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이 사실은 올림픽만 바라보고 사실 이 4년간의 시간을 갈아놓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만을 위한 선수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넌센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유럽이나 내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무조건 프로여야 되고 전업 운동 선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발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업 운동 선수고 태릉 선수촌에서 군대처럼 이렇게 육성하는 것에 익숙해 있고 초, 중, 고, 대의 운동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업 운동선수로 크는 어떤 경로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만 유럽이나 내지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 운동선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면 막 1, 2등을 못해도요 선수들을 파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국가대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험 영업을 하는 투포한 선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 영업을 하면서 올림픽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국내 대회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틈틈이 그 운동선수로서의 직업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랭킹에서 1위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올림픽에 출전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업화되어 있는 이 환경에선 정말 올림픽이 아니면 그 운동 분화 내지 이런 것들을 만들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얘기하기는 좀 그랬지만 왜냐하면 실제 그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올림픽에 불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긴 하지만 그런 올림픽에 목매는 방식의 선수 육성 혹은 프로 선수들을 발굴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스포츠 개혁 혹은 혁신을 위해서 활동했던 다양한 기구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얘기했던 건데 안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그런 기존의 전업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트랙 그리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하는 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트랙이 끊임없이 거기에서의 기득권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체육 선수들이 왜 코치한테 두들겨 맞고 있겠습니까? 피지컬이 딸려서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한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악습, 이런 기득권 구조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들을 올림픽 국위선양이라고 하는 말로 그리고 이 선수에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어떤 기회로 이렇게 얘기된다는 것 자체가 마치 노예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노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노예 제도를 존치시키는 이상한 역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뭔가 직장을 찾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나는 그냥 노예 상태로 있을래요 라고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대안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인 거지. 이것 봐라, 본인이 노예를 선택했는데 왜 너네들이 나서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도록 만드냐라고 하는 논리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체육시설, 이 체육계를 혁신하는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기득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들이 바란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번 도쿄올림픽을 둘러싸고 의외로 한국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별로 없었던 맥락에는
그래도 사회적 약자라고 보여지는 운동선수들이 얼마큼 고생해왔고 그들이 이 올림픽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성취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저는 그 선의가 오히려 잘못된 체육 관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선의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들을 짓밟고 흘리는 눈물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는 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불쾌한데 뭐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림픽 개최식을 보지 않는 걸로 최소한의 개인적 저항을 하겠다. 보이콧. 이상입니다.